인간의 품격은 그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가리지만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법이죠. 32.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을 가진 나 한진우에게 인생은 오직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할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터와 직관이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나는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런 부류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내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백화점 정문 앞에 서 있던 그 노숙자는 내 완벽한 품격을 망치는 지저분한 얼룩과도 같았죠. 그들은 그 노숙자를 치워야 할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불쾌함 그 자체였죠. 낡은 외투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길바닥에 놓인 빈 깡통 하나.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고 나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마시다 남은 캔카피가 그의 발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깡통이 바닥을 구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던진 그 깡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노숙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고 있던 그 은인이 바로 내가 깡통을 던졌던 그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끄어졌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날이면 늘 그 사진을 꺼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그룹도 나 한진우라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란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졌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바로 이분이셔.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성공한 자의 흔한 겸손이나 지루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과 화려한 인맥,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백화점 창립 기념 VIP 행사를 앞두고 내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죠. 그런데 정문 앞에 그 불결한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낡은 군용 점퍼를 걸치고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그는 마치 우리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하러 온 불청객 같았습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차가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런 인간이 여기 있으면 백화점 물 흐려지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우라고 말이죠. 데이터와 직관이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나는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런 부류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내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말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밀어낼 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빈 깡통 하나를 주우려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끝으로 그 깡통을 멀리 차버렸던 것입니다. 깡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도로 굴러갔고 그는 멍하니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등에 새겨진 깊은 흉터가 내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러운 상처라고만 생각했죠. 그들은 그 노숙자를 치워야 할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 문틈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오신 분이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계셨죠. 책상 위에는 내가 낮에 보았던 그 노숙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노숙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형님. 내가 평생을 빚진 내 목숨의 주인을 이제야 찾았어. 30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한강 다리에 섰을 때 낡은 트럭을 몰던 한 남자가 그를 붙잡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주며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그 은인이 바로 저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인, 30년 전 재산을 털어 아버지를 살려냈던 그 위대한 인물이 내가 발로 깡통을 차버린 그 노숙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런 비참한 몰골을 한 인간이 우리 집안의 은인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간직해온 사진 속 남자의 손등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버지를 구하다 생긴 그 영광스러운 흉터 말입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비서실에 연락해 그 노숙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고. 만약 그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놈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도 용서치 않겠다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이 알려지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찾아내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돈을 주든 협박을 하든 그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했죠. 밤거리는 차가웠고 내 마음은 초조함으로 타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로 어두운 골목마다 노숙자들이 보였지만 내가 찾는 그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뒤편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낮에 내가 던진 그 깡통을 다시 찾아냈는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우리 아버지 사진 속에 당신 같은 인간이 있는 거냐고?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눈동자는 맑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그는 나를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자네, 낮에 그 깡통을 찾아주러 온 건가? 참으로 고마운 청년이군. 나는 그 말에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모욕하고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의 오만함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랑 엮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란 말입니다. 알겠어? 나는 비겁하게도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수많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수첩 뒷장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혹여나 짐이 될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었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미안해할까봐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노숙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나는 그 거대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명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오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내 시야는 흐릿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쓴 혈서와도 같은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형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제 재산의 절반은 형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던 것이었답니다. 자신이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할까봐, 그 찬란한 성공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었죠. 데이터와 직관이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나는 내 오만한 직관이 얼마나 천박한 편견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그 낡은 깡통은 내가 생각했던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버지가 그에게 처음으로 끓여 대접했던 라면 깡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깡통에 고마움을 담아 건넸고 그는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평생의 보물처럼 간직해온 것이었답니다. 내 손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아버지가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뒤지며 그를 찾았지만 그는 매번 이름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며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생이 이룬 제국이 온전히 동생의 힘으로 빛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레기 보듯 했던 그 남자는 사실 우리 가문의 가장 거대한 뿌리이자 수호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그 노숙자를 치워야 할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취급을 견디면서도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의 의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이었죠.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그에게 던진 캔커피와 발로 차버린 깡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마땅했지만 내 안의 비겁한 자아는 여전히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나는 후계자 자리는커녕 이 집안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은인이라고 왜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내 명품 수트에 배어들었지만 나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내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먼. 눈매가 아주 똑같아. 그 따뜻한 음성에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네. 젊은 시절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자네 아버지도 처음엔 자네처럼 혈기가 넘쳤다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수십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리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보안팀과 비서실 직원들이 백화점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진우야, 지금 어디냐? 그분을 찾았다. 백화점 뒤편 골목에 계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에 도착해 내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노숙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단 여기서 피하세요. 아버지가 오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모실 테니 지금은 제발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나는 다시 한번 비겁한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나는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가? 돈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실망인가? 그의 질문은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고 내가 쌓아올린 지위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건물과 그 뒤편의 지저분한 쓰레기장,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들이 급정거하며 멈춰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황급히 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노숙자의 앞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거칠게 밀쳐내셨습니다. 비켜라 이놈아! 내가 지금 누구를 뵈러 왔는지 모르는 거냐? 아버지는 내 뒤에 서 있던 노숙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노숙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 아버님, 이제야 오시는구먼.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는 통곡하셨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십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비서들과 보안 요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그룹의 회장이 길거리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나는 그 옆에서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수표 뭉치가 바람에 날려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그것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숙자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얼굴을 부비며 우셨습니다. 형님, 손이 왜 이렇습니까? 그 고운 손이 왜 이렇게 망가졌단 말입니까? 노숙자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성공했으면 됐지. 왜 울고 그래? 나는 자네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이 안 계셨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평생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안해. 자네 마음만 받을게. 그 순간 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셨습니다. 노숙자의 팔치에 떨어져 있는 찌그러진 깡통과 바닥에 흩뿌려진 커피 자국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우야, 이게 다 뭐냐? 이 깡통은 왜 여기 있고 이 커피는 누가 쏟은 거냐? 아버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편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공포가 극에 달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노숙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더니 슬쩍 깡통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니네 진우 아버님,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야. 이 청년은 나를 도와주려던 참이었네. 그는 끝까지 나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뺨을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아, 네가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댄 거냐?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보안팀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놈 당장 끌어내라. 오늘부로 한진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집에서도 내쫓아라. 단돈 1원도 이놈에게 주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발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내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다. 너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그런 놈에게 내 가업을 물려줄 순 없다.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노숙자를 정중히 차에 모시고 계셨고 노숙자는 끝까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던졌던 그 깡통 속에 담긴 진실이 하나 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우리 가문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나며 나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굴렀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차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아버지가 떠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찌그러진 깡통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챙기려 했던, 하지만 경황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한 그 낡은 깡통 말입니다. 나는 홀린 듯 다가가 그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운 쇳덩어리일 뿐인데 내 손에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깡통 밑바닥을 만지는 순간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중으로 덧대어진 바닥 틈새로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가문의 비밀 서약서였습니다. 만약 내가 형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형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형님인 이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쓰레기 취급하며 깡통을 던졌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초기 저질렀던 치명적인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던 우리 가문의 실질적인 창업주이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셔야 했던 진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가 발로 차버린 것은 한 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존립 근거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터와 직관이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나는 내 오만함이 불러온 이 참혹한 결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아버지가 성공한 뒤에도 그 서약서를 내밀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약서를 낡은 라면 깡통 속에 숨긴 채 스스로 어둠 속을 전전하며 아버지를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과거의 범죄 사실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그 찬란한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최고급 세단을 타며 거드름을 피우던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그 영혼이 빛나는 법인데 나는 껍데기만 화려한 빈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파문한 것은 단순히 은인에게 무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돈과 권력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내 비뚤어진 인성을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 깡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백화점 건물이 마치 나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숙자가 머물던 쪽방촌의 이웃들이 탄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숙자가 사라진 것을 걱정해 그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그들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어르신,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깡통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모은 푼돈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 했던 희망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깡통 안에 담긴 몇 개의 동전과 낡은 지폐 몇 장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던진 캔커피가 묻은 그 돈들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날 밤 늦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그 노숙자로부터 온 것이었답니다. 비서의 휴대폰을 빌려보낸 듯한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네가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야. 이 깡통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마. 나중에 네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주마. 그 따뜻한 용서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그 노인이 오히려 나를 구원하려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숙자를 모시고 간 곳은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이었답니다.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동생인 아버지를 보고 싶어 백화점 앞을 서성였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죄할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고 오직 그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노숙자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고 계셨고 노숙자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던진 그 깡통이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꺼트리려 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기어가는 심정으로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간직해온 그 낡은 깡통의 뚜껑이었습니다. 그 뚜껑 한쪽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 돈보다 귀한 인간의 품격을 가르쳐주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스승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셨고 병실하는 슬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깡통 뚜껑을 움켜쥐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오만한 한진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가 보여준 숭고한 인간애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권력과 부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나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우게 된 것이었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조화 대신 그가 돕던 쪽방촌 사람들이 가져온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영전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상주복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의아했지만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버지는 나에게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노숙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과 함께 우리 그룹의 지분 절반이 담긴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그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한다는 서명을 남겼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 조건은 내가 평생 동안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오만한 행동을 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유언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백화점 사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내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그가 남긴 낡은 깡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과거의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독거노인들에 대해 도시락을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데이터와 직관이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 중에서 아버지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것이었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숙자와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낯익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었고 지금도 내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우리 가문의 가업을 잇는 자에게만 전해진다는 황금 목걸이였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나의 친부였단 말인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그를 찾았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형의 아들을 대신 키워준 미안함 때문이었단 말인가? 진실의 문이 열리려는 찰나 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에 쥐어진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내 친아버지는 바로 그분이셨다. 아버지는 형님이 감옥에 가기 전 나에게 너를 맡기며 신신당부하셨지. 내 아들이 재벌의 자식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자신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나를 엄하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왜 그 노숙자분이 나에게 깡통을 던짐을 당하면서도 미소 지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화려한 백화점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것이었답니다. 내 오만함이 짓밟았던 것은 이름 모를 노숙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기도했던 나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그 낡은 깡통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깡통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훈장이자 잊지 말아야 할 양심의 거울이 되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는 결국 사람의 진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 이성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었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보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았던 그 은인은 결국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며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신가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